북부 전역에는 한 가지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고위 간부 집안의 딸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비밀리에 탈북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녀가 품에 안고 나온 것은 기억이나 진술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가져온 자료들은 북한 권력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위험하고도 결정적인 것이었다. 30대 초반의 이 여성이 선택한 길은 닫힌 장막 뒤에 감춰져 있던 북한의 실상을 세계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수북이 쌓인 서류 뭉치 속에는 특권층의 상상을 초월한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주민들의 궁핍한 삶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비밀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을 국경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까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여정을 견뎌야 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붙는 위험,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낀 찰나까지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북한 북부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여성동맹에서 일하셨다. 주변의 다른 가정들과 비교하면 우리 집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나는 한 당기관에 배치되어 문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행정 업무라고 생각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분류하고 기록하는 그 정도일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특별 지시를 받았다. 최고층 관련 모든 문서를 정리하라. 문서를 펼쳐본 순간 나는 곧바로 그것이 평범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해외에서 들여온 초호화 사치품의 영수증, 외화로 이루어진 거래 내역, 그리고 상상을 넘어서는 거대한 자금 흐름이 소름이 돋을 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라 전체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극소수는 한계 없는 향락과 소비를 누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게는 잠들기 힘든 밤들이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위험 속에 발을 들여놓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못 본 척 외면한다는 것은 오히려 숨막힐 만큼 두려운 일이었다. 눈을 감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를 완전히 떨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문서 전부를 소각하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즉시 이해했다.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이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 수 있는지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이 진실을 묻어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나 같은 사람도 언제든 없애버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결국 소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이라도 몰래 복사하기로 결심했다. 무모한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언젠가 이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손으로 베끼고 틈틈이 몰래 복사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리는 순간이면 심장이 뚝 떨어질 듯이 뛰어올랐다. 그 자료들을 집으로 가져오는 일은 그보다 몇 배는 더 긴장되는 작업이었다. 혹시라도 불시에 검열이라도 받으면 끝이었기에 나는 서류를 여러 묶음으로 쪼개어 며칠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들고 나왔다. 마침내 나는 그것들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었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일상은 곧 심리전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직 들키지 않은 거 맞지? 하는 두려움이었다. 직장에서는 누군가의 시선이 내 뒤를 따라다니는 듯했고, 동료와 대화를 나눌 때조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고 움직임도 더 신중해졌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라도 의심의 대상이 되는 곳, 그곳이 내가 살아온 세상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다. 부모님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절대적이었기에 나는 그 어떤 말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심지어 내 행동이 조금만 이상해 보여도 그들 역시 나를 신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따라붙었다. 어느 날 국가보위성이 예고 없이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겉으로는 정기점검이라 했지만 그들의 수색은 평소보다 훨씬 집요하고 세밀했다. 그들이 내 책상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손끝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다행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몇 주가 지나자 정체불명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 주변, 출근길 곳곳에서 낯선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어느 날은 같은 남자를 하루에 3번이나 마주쳤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나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단순히 사전 경계 차원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나쁜 가능성은 이미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집에 숨겨둔 자료들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갔다. 언제든 불시 검열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공포가 나를 계속 눈눌렀다. 결국 나는 그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나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건물을 은신처로 택했다. 그곳까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면 완벽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날 나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다. 주변을 꼼꼼히 살핀 뒤 바로 집으로 달려가 숨겨둔 자료를 챙겼다. 내 뒤를 미행하던 사람이 있었다 해도 그 시각 그들은 내가 아직도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버려진 건물까지 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느껴졌다. 나는 몇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확인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 마침내 나는 그곳의 자료를 안전하게 숨길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세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도망칠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가슴을 짓눌렀다. 나를 둘러싼 감시는 날이 갈수록 더 촘촘해지고 있었고 버려진 건물에 숨겨둔 자료도 언젠가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다시 그 건물로 향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문서들을 전부 챙겨 나왔다. 이번에는 그것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돌아갈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서류들을 최대한 작게 접어 비닐봉지에 넣고 몸에 바짝 밀착해 숨겼다. 만약 검열을 당한다면 그 순간 나는 끝장일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버리고 떠난다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위험이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릴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나는 창백해서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부모님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을 가장해야 했다. 오늘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출장을 나서는 일행은 단 3사람이었다. 나, 직접 감시를 맡은 김동무, 그리고 운전기사. 김동무의 눈을 피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였다. 차는 도시 외곽을 지나 메마른 농촌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농밭에서는 농민들이 허리를 굽힌 채 뼈만 남은 몸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문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최고위층은 사치품을 쓸어 담듯 소비하면서 정작 국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현실과 문서가 겹쳐지는 순간 가슴이 죄어오는 듯 아팠다. 국경과 가까운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랐다. 곳곳에 설치된 검문수, 총을 들고 서 있는 경비병들. 모두가 주민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었다. 우리가 묵을 곳은 허름한 여관이었는데 운 좋게도 나와 김동무는 각기 다른 방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벽이 너무 얇아서 숨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출장 첫날 회의는 지루하게 흘러갔다. 다른 사람들이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조용히 주변 지형을 관찰했다. 길의 굴곡, 건물 배치, 그리고 어디가 감시를 받기 쉬운지 모두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여기서 국경까지는 약 20km,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고 중간마다 검문이 빼곡했다. 나는 누가 눈치채지 못할 만한 틈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지역 안내원과 말을 섞으며 자연스럽게 주변 상황을 떠보았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경을 넘으려면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 매일 밤마다 순찰이 돈다는 것, 그리고 붙잡히면 상상조차 못할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지만 동시에 어떤 길로 도망칠지 그려지는 부분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몸에 꼭 붙여 숨겨둔 자료가 마치 뜨거운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문서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그 진실은 나와 함께 사라질 것이었다. 둘째 날 일정은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동호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여관으로 먼저 돌아간 것이다. 이 상황은 기회일 수도 있었고 반대로 나를 시험하는 함정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망설일 여유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바로 오늘 밤이다. 여관으로 돌아온 뒤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다. 김동무는 실제로 열이 오르고 약을 먹은 뒤 깊이 잠든 듯했다. 나 역시 방으로 들어가 지친 척 누웠지만 잠을 잘 생각은 없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10시가 넘어서야 들렸다. 여관 전체가 고요 속에 잠겼다. 나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숨겨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챙겼다. 가벼워야 움직일 수 있다. 이건 생존을 위한 기본 원칙이었다. 문을 열 때는 숨까지 멈추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누군가 깨어날 것만 같았다. 다행히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1층으로 내려가면 바로 경비원과 마주칠 것이 불명했기에 나는 애초에 세워둔 계획대로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경첩은 오래되어 삐걱거렸지만 손으로 살짝 밀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내밀었다. 밖으로 나오자 칼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나는 어둠에 잠긴 길을 기억만 의지한 채 더듬어 걸었다. 조금만 밝은 불빛이 보여도, 조금만 발소리가 들려도 그 자리에서 삶이 끝날 것만 같았다. 몇 시간을 그렇게 헤매다 드디어 강가에 닿았다. 두 세대를 가르는 자연의 경계선. 달빛 아래 흐르는 까만 물결은 깊고 차갑고 보기만 해도 몸이 떨릴 만큼 섬뜩했다. 강 건너편. 중국은 손만 뻗으면 닿을 때 가까우면서도 또 한없이 멀게 느껴졌다. 나는 거의 1시간을 숨어 지켜보며 경계병의 순찰 패턴을 파악했다. 탐조등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간 뒤 약 15분간의 공백이 생겼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그 짧은 15분뿐이었다. 탐조등이 막 지나가자 나는 곧장 물속으로 발을 들였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살갗을 가르듯 스며들었다. 물이 무릎까지, 이은고 허리까지 차올랐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강 가운데쯤 도착했을 때 발밑에 얇은 얼음층이 갑자기 딱 하고 갈라졌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다 공포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조차 몰아쉬지 못한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다행히도 주변에 움직임은 없었다. 들킨 흔적도 들려온 발소리도 없었다. 나는 계속 걸었다. 거의 맞은편 강가에 도착했을 때 중국 순찰병의 손전등 불빛과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논등엉에 퍼 몸을 바짝 붙이고 엎드렸다. 추위 때문에 온몸이 떨렸다. 불빛이 사라진 뒤에야 다시 기어갈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중국 땅을 밟았다. 나는 영원히 북한을 떠났음을 알았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불법 입국자였다. 만약 붙잡히면 즉시 강제 송환될 것이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다. 한국에 가기 전에 살아남아야 했다. 해가 되전에 나는 오래된 창고를 찾았다. 그곳에서 낮 동안 몸을 숨겼다. 밤이 되자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나는 마을로 내려갔다. 가게 주인은 화교 출신 북한인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탈북자임을 알아차렸다. 많이 말하지는 못했지만 라면 한 봉지와 물 한 병을 건네주며 빨리 떠나라고 했다. 그날 작은 도움은 말할 수 없이 소중했다. 며칠 후 나는 리 씨를 만났다. 그녀도 막 강을 건넌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브로커를 찾기로 했다. 마침내 박 씨를 만났다. 그는 베이징까지 사람을 보내는 일로 알려진 화교 북한인이었다. 하지만 비용은 1인당 3,000달러였다. 리 씨는 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절망이 깊어지던 그 순간 내가 가진 것 중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그 문서들이었다. 그러나 그걸 꺼내 보인다는 건 곧 내 목숨을 걸겠다는 의미와 같았다. 나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다. 진실로 자유를 찾으려는 나의 여정은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었다. 비용을 스스로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한 뒤 나는 결국 생사를 건 결단을 내려야 했다. 박 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 말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숨긴 채 그 문서들이 북한 최고 권력층과 관련된 비밀 문건이며 한국 정부와 국제 언론을 뒤흔들 만큼 중요한 자료라고만 강조했다. 처음엔 박 씨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나 내가 극히 일부, 도장과 암호 표시가 찍힌 페이지 몇 장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박 씨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을 베이징까지 먼저 데려다 주겠소.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때 돈을 갚으면 돼. 만약 문서가 진짜라면 서울 쪽에서 큰 보상금을 줄게 확실하오. 며칠 뒤 우리는 드디어 이동을 시작했다. 박 씨는 채소를 실은 트럭을 준비했다. 나와 리 씨는 조수석 뒤쪽 좁은 공간에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려야 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은 멈출 듯 뛰었다. 어느 순간 경찰이 담요를 걷어보려 하자 박 씨는 재빨리 담배를 꺼내 건네며 상냥하게 말을 붙였다. 그의 능숙한 말투에 경찰의 관심이 순식간에 다른 데로 쏠렸다. 그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검문과 위험을 모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이틀간의 극한 긴장을 견딘 끝에 트럭은 드디어 베이징 외곽에 들어섰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다. 베이징은 감시와 단속이 극도로 철저한 도시라 우리 같은 불법 입국자는 어느 순간에든 체포될 수 있었다. 박 씨는 우리를 작은 여관으로 데려갔다. 주인은 이런 일을 익숙하게 겪은 사람인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박 씨는 우리에게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저 자신의 지인을 통해 한국 대사관의 연락을 넣고 대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숨도 크게 못 쉬며 지냈다. 그러던 중 배사관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다. 우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바로 그때 리 씨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고열에 시달리고 코피는 멈추지 않았다. 도망다닌 여정의 후유증이었다. 병원에 갈 수 없으니 박 씨는 몰래 진료해 줄 수 있는 지인 의사를 불렀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위험도 함께 커졌다. 일주일 뒤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다. 한국 대사관이 비밀 접촉을 위한 장소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만남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 로비였다. 그날 박 씨는 나를 호텔 입구까지 데려다 주고는 거기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부터는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두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했어.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다. 나는 허리를 깊이 숙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전했다. 호텔 안으로 들어가자 나를 만난 사람은 한국 대사관의 김 씨였다. 그는 내 신원을 확인하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지만 표정은 한없이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자 그의 얼굴은 즉시 심각하게 변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곳은 감시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외곽의 안전가옥, 세이프 하우스로 옮겨졌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보안은 은밀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대사관의 보안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꼼꼼히 물었다. 신상, 근무 경력, 탈출 여정, 특히 서류의 출처까지 세세하게 확인했다. 모든 내용은 녹음되고 기록되어 서울로 전송되어 검증되었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연락이 왔다. 서류가 완전 진본이며 그 가치가 매우 크다는 소식이었다. 전문자들은 도장, 문체의 서명, 서류 형식이 모두 북한 내부 문서 체계와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그때서야 담당자들의 태도가 진정으로 바뀌었다. 경계심에서 존중으로 변한 것이다. 한 담당자가 말했다. 이 서류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며칠 후 나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전용기를 보내 나를 데려올 예정이라는 것이다. 외교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비행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행기에 올라탈 때 안도감과 함께 고향에 남은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교차했다. 내가 서류를 가지고 탈출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게 되면 그들이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김 씨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수백만 북한 주민이 누군가 감히 해주길 바랬던 일을 해낸 겁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하자마자 나는 즉시 국정원 접수 절차를 밟았다. 여기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몇 달 동안 합동신문센터에서 격리되어 지내야 했다. 직원들은 예의 바르지만 같은 세부 사항을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은 정말 지치게 했다. 서류와 관련된 질문은 특히 강도가 셌다. 관련된 사람 서명 시점, 배후 조직, 발급 과정까지 모든 것을 기억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야 했다. 동시에 나는 전신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내가 영양결핍과 심한 스트레스 상태임을 알려주었다. 이는 수년간 부족한 생활과 탈출 과정에서 겪은 결과였다. 심리 상담 시간은 내가 처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쌓여온 두려움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로 많이 울었다. 의사는 단지 말했다. 당신은 한 번도 두려워할 권리가 없었어요. 이제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2달 이상의 조사 후 나는 공식적으로 신문 단계를 마치고 하나원으로 옮겨졌다. 하나원은 탈북민을 위한 회복 및 교육센터였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교실, 정원,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배웠다. 스마트폰 사용, 은행카드, 지하철, 인터넷 모두 나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였다.
같은 한국어이지만 남북 간 어휘 차이가 너무 컸다. 또한 나는 시장 경제, 재산권, 계약, 보험, 세금 등 북한에서는 사치로 여겨지는 것들을 배웠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민주주의 교육이었다. 사람들은 체포되지 않고 시위하고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었다. 이것은 나에게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는 정착할 지도를 선택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원했지만 나는 조용히 살기 위해 경상도의 한 평화로운 도시를 선택했다. 배정받은 아파트는 넓고 깨끗하며 편리했다.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TV 모두 나에게 완전히 낯선 것들이었다. 나는 그 기계들을 사용하는 법만 배우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새 집에 처음 서서 거울을 바라보던 날 나는 진정으로 달라진 자신을 깨달았다. 더 이상 야위지 않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도 사라졌다. 그 자리에 믿음과 희망이 반짝였다. 며칠 후 정착센터에서 나를 불러 직업 상담을 해주었다. 담당자는 말했다. 당신의 경험으로 보면 좋은 직장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나는 분명히 느꼈다. 미래가 열렸고 나의 두 번째 삶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센터의 조언을 받아 나는 사무직 일자리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첫걸음, 이력서를 쓰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경력 사항란에 나는 북한 단기관에서 비밀 문서를 다뤘던 시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컴퓨터 활용 능력도 부족했고 한국어도 북한식 억양이 강했다. 면접장에서 동무라고 말하거나 인민반이라고 언급하면 면접장 전체가 어색하게 침묵했다. 나는 그냥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한 달 가까이 여러 곳을 다닌 끝에 나는 작은 회계 사무실에 취직할 수 있었다. 사장님은 탈북민을 여러 번 도와준 경험이 있어 이해심이 깊었다. 초기 업무는 서류 정리와 복사분리였지만 점차 나는 데이터 입력, 급여 명세 작성 업무도 맡게 되었다. 월급은 높지 않았지만 정착 지원금과 합치면 생활하는 데 충분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일이 아니라 소통이었다.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모두가 궁분해했다. 북한에서는 뭘 먹어요? 김정은은 실제로 어때요? 어떻게 탈북했어요? 나는 점점 부드럽게 대답하는 법을 배웠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은 조심히 피해갔다. 내가 가져온 문서들에 대해선 절대로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몇 달이 지나자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침엔 출근하고 저녁엔 마트에 들르고 주말엔 같은 고향 출신 친구와 영화를 보았다. 그저 평범한 생활.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삶이었다. 그러나 매일 밤 나는 문득 깨어났다. 마치 눈보라 속에서 배급표를 들고 줄 서 있는 것처럼. 가장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가족이었다. 내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지, 혹시 피해가 갔을지 알 길이 없었다. 6달쯤 뒤 NIS에서 서울로 올라오라는 연락이 왔다. 이번에 나를 맞이한 사람은 고위관부였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가져온 자료 덕분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불리한 움직임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탈북 사실이 북한에 완전히 알려졌다고 했다. 부모님과 남동생은 신문을 받았고 근무지도 바뀌었고 심지어 처벌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다. 나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가슴이 움켜진 듯 숨이 막혔다. 그러나 나를 더 충격에 빠뜨린 말은 다음이었다. 지금 북한은 당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앞으로는 내 절대적으로 삶은 완전히 조심해야 달라졌다. 합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길을 걸을 이상한 점이 때마다 있으면 경계했고 즉시 연락하세요. 낯선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으면 즉시 다른 방향으로 빠졌다. 정착지원센터에서는 감시를 인지하고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까지 열었다. 회사에서는 더욱 말수가 줄었다.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은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슬그머니 피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나는 분명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 불안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담당 직원을 바로 불렀고 그는 말했다. 며칠 동안은 2배로 조심하세요. 다행히 이후엔 별 일이 없었다. 단지 과도한 불안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뼛속 깊이 깨달았다. 북한의 그림자는 내가 수천 킬로미터를 달아나도 여전히 내 삶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었다. 안정된 직장, 늘어난 친구들, 점점 나아지는 한국어.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의 무거운 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세상 밖으로 가져온 진실의 대가. 그리고 어느 날 NIS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한 목소리가 훨씬 더 엄중했다. 당신이 제공한 자료는 북한의 비밀 자금망을 추적하는 국제조사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협력 중이며 유엔 안보리도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평양의 비밀 자금 루트 상당수가 이미 차단되었고 지도부의 호화로운 생활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그러나 그 대가로 북한 정권은 나를 반역자로 규정했고 현재 내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NIS는 거주지를 옮기고 보호 등급을 높이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계속 도망치듯이 살아간다면 그건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대로 지내겠습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다. 한 유명 대학에서 익명으로 북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이었다. 오랫동안 망설였다. 참여한다는 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나는 단지 살기 위해 탈북한 것이 아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탈북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첫 만남은 나를 깊이 울컥하게 했다.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방을 가득 채운 채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권력층의 실상, 비밀 자금망,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 그들에게는 책에서만 접해온 세계였다.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자금줄을 끊으면 정권이 변할까요? 나는 조용히 답했다. 그것만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더 이상 민중의 피를 짜내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그 토론들을 기반으로 연구팀은 국제학술지에 실을 논문을 쓰자고 제안했다. 물론 내 신호는 철저히 비공개로. 나는 오래 고민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 문서를 밖으로 가져온 이유는 바로 누구인가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니까요.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큰 반향이 일었다. 여러 국제 연구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유명 언론사들도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리고 가슴을 꿰뚫는 듯한 소식이 들려왔다. 부모님이 농촌으로 추방되고 남동생은 강제 노동으로 끌려갔다는 것. 그날 밤 나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담당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침묵했다면 북한 주민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둠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길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신속히 신고한 덕분에 보호팀이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그 남자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 협력자였다.
그 사건 이후 나의 보호 등급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주거지를 바꾸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혼자 다니는 것도 최대한 제한되었다. 답답한 생활이었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나는 한층 더 침착해지고 강해졌다. 가끔은 두렵고 가끔은 외로웠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내가 참여한 연구는 계속 확산되었고 국제학회에서는 나를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익명 연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내가 왜 고향을 떠났는지 다시금 떠올렸다. 국제 제재 정책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그날 온몸을 걸고 탈출해 가져온 결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가끔 서울 거리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스친 듯 보여 발걸음이 멈춰곤 한다. 하지만 돌아보면 늘 허공뿐이다. 나는 그들을 그리워했고 그들 때문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들의 진실을 대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계속해서 연구했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고 계속해서 살아갔다. 작은 진실 하나라도 끈질기게 반복되면 거대한 거짓의 건물을 흔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작은 방 창문으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이 세상에 아직 내가 들려줘야 할 진실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